자, 오늘은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어쩌면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아이디어죠. 바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해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거대하고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시작해요.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이야,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나죠? 바로 여기서 진화론의 아주 큰, 뭐랄까, 모순 같은 게 등장하는 거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냉혹한 자연에서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벌 아시죠? 일벌. 얘네들은 침입자를 한 번 쏘고 나면 자기도 죽잖아요. 완전 가미카제 공격이죠. 또 어떤 작은 새는요, 포식자가 나타나면 일부러 큰 소리를 내서 동료들한테는 알려주지만 결국 자기는 포식자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네, 이게 바로 진화론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거대한 수수께끼, 바로 이타주의의 문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말이에요. 이걸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집단 선택설이라는 건데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허점을 가진 이론입니다. 집단 선택설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동물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 더 나아가서는 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는 거죠. 어때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그럴듯하고 고귀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종의 보존이야말로 진화의 최종 목표라고 믿어왔어요. 바로 이 집단 선택설의 근거에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그럴듯한 이론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아주 이타적인 집단이 하나 있어요. 완벽하죠? 근데 이 평화로운 집단에 딱 한 놈, 남들 등쳐먹는 이기적인 돌연변이가 나타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이 이기적인 녀석은 위험한 일은 쏙 빠지고 먹을 건 더 많이 챙기면서 이타적인 애들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겠죠. 당연히 자식도 더 많이 낳을 거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그 집단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리 이타적인 집단이라도 이기적인 배신자 한 명만 나타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 집단 선택설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모든 자기 희생은 뭘 위한 걸까요? 진짜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진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개념. 진정한 주인공, 이기적 유전자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유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진화의 주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이나 혹은 개체가 아니에요. 바로 유전자 그 자체입니다. 진화라는 건요, 결국 유전자들이 자기 복사본을 하나라도 더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벌이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인 셈이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뭐다? 생존 기계에다. 누구를 위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자, 이 새로운 관점으로 아까 그 경고음을 내던 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새는 자기를 희생해서 위험에 처하죠. 하지만 그 경고음 덕분에 살아남은 주변의 형제나 사촌들은 어떨까요? 높은 확률로 그 새와 똑같은 경고음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유전자의 입장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나 하나를 희생해서 나와 똑같은 유전자 복사본을 가진 다른 몸 여러 개를 살린다. 어때요? 이거 완전히 남는 장사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숭고한 이타주의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유전자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무시무시한 이론이 우리 인간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도 결국엔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게 다 유전자의 조종일 뿐일까요? 다행히도 이 책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아니요, 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즉,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몰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스스로 선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정말 중요한 선언이죠. 왜 인간만이 특별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유전자에만 지배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문화라는 유전자와는 또 다른 강력한 복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배우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우리 유전자의 이기적인 속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유전자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의 창조자인 유전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바탕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수십억 년 전 모든 게 시작된 태초의 지구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정말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것 같던 그 옛날 지구에서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에는요,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복제자라는 녀석인데요. 놀랍게도 생명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작은 분자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안정된 것들의 세상. 생명이 생겨나기 정말 한참 전에 이 우주를 지배했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과연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존 경쟁하면 적자 생존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법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전한 것의 생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부서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살아남는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바로 이 안정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태초의 그 혼돈 속에서 원자들이 막 정신없이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딱 맞는 짝을 만나서 결합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우리가 보는 소금 결정이나 바위 위에 동그랗게 맺힌 물방울처럼요. 이게 바로 우주에 나타난 최초의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흐릅니다. 수십억 년이요. 그리고 원시지구의 바다, 흔히 원시수프라고 부르는 곳이죠. 온갖 화학물질이 뒤섞인 이 수프 속에서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화학실험실, 원시수프 안을 들여다보면요. 물이나 메탄, 암모니아 같은 아주 단순한 분자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태양에서 강력한 자외선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분자들이 계속해서 부서졌다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합쳐졌다가 이걸 수억 년 동안 반복한 거죠. 그렇게 수억 년 동안 계속된 무작위적인 조합 끝에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자가 딱 하고 나타난 거죠. 바로 생명의 씨앗, 자기 복제자가 등장한 순간입니다. 이 자기 복제자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주형이나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널려있는 재료들을 끌어다가 자기랑 똑같은 복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 넷이 여덟,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순식간에 원시수프를 쫙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원시수프가 자기 복제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재료가 부족해지겠죠. 바로 여기서 역사상 최초의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수많은 복제자들 중에서 과연 어떤 녀석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이 분자들의 전쟁터에서 승리한 녀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녀석들을 보니까 딱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 장수. 말 그대로 오래 사는 놈이 이기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오래 버텨야 복제할 기회도 많아지니까. 둘째는 다산성. 얼마나 빨리 자손을 많이 만드냐는 거예요. 복제 속도가 빠를수록 순식간에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복제 충실도. 얼마나 원본이랑 똑같이 정확하게 복제하느냐. 이 세 가지 능력이 뛰어난 녀석들이 결국 살아남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언제나 완벽한 것만이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정말 진화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복제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오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돌연변이가 생겨났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실수 덕분에 진화라는 위대한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오류는 그냥 망가지는 거였죠.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아주 가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드물게 이 실수가 우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낳은 겁니다. 기존 버전보다 더 오래 버티거나 복제 속도가 더 빠른 일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탄생한 거죠. 심지어 다른 복제자를 공격해서 재료로 쓰는 녀석들도 나타났고요. 이렇게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면서 진화의 속도는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십억 년 전의 아주 작은 분자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리처드 도킨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 바로 태초의 그 자기 복제자, 즉 오늘날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생존기계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자기 복제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단백질로 얇은 벽을 하나 만든 것, 이게 바로 최초의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존기계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거죠. 움직이기 위한 근육, 피를 돌리는 심장,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마침내 생각하는 뇌까지. 지금 우리 몸,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유전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 년 동안 최적화된 결과물인 셈입니다. 태초의 원시 수프에서 시작된 이 자기 복제자의 이야기는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장대한 서사시의 가장 최신 버전인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과연 다음 챕터는 누가 어떻게 쓰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답변 하나를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생물학의 판도를 뒤흔든 아이디어죠. 여러분, 진화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동식물 같은 개체나 종을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아니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종 전체가 진화의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거대한 생명의 무대에서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사실은 다른 데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은 개체,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 애쓴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새로운 관점은요, 스포트라이트를 확 돌려버려요. 진짜 주인공은 그 개체가 아니라 그 개체라는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체는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럼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무려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살아남은 그야말로 생존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유전자죠. 이 책에서는 유전자를 정말 멋진 말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불멸의 코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그 자식에서 손주로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도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DNA 나선. 정말 불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나요?
바로 이게 생명의 연속성을 만드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유한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담긴 이 유전자 정보만큼은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대를 이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유전자가 주인공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죠? 이 유전자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주장이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충격적인 문장일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존기계다. 유전자라고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전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로봇 운반체다. 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나 기계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에요. 정말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생존 기계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전자라는 설계자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기계라는 거예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전자는 일종의 청사진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 청사진에 따라서 생존 기계, 바로 우리 같은 몸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기계는 뭘 하느냐?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청사진, 즉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복제해서 넘겨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이 단순한 사이클이 바로 지구상 모든 생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하필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유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가 정말 많은데 이건 꼭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셔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건 유전자가 무슨 질투를 하거나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예요.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작용 결과가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남기는데 유리했다? 그럼 그 유전자를 그냥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의도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결과론적인 표현인 거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조정 경기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한 배에 여러 명의 선수들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우승하려면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잘 맞춰야겠죠? 유전자도 똑같습니다. 최고의 유전자는 자기 혼자 잘난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 풀이라는 배에 함께 탄 다른 유전자들과 협력을 잘하는 유전자예요. 만약 어떤 유전자가 나만 살겠다, 다른 유전자들을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 전체가 가라앉고 그 유전자도 결국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각각의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자기 생존을 꾀하는데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협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자, 그럼 이 유전자의 눈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아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그동안 풀리지 않던 생명의 미스터리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이타주의, 그러니까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전자의 관점에서는요. 이것도 결국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도움으로써 내 몸 바깥에 있는 나의 유전자 복사본들을 지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왜 늙고 병드는지 그 노화 현상조차도 유전자의 생존 전략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번성을 위한 전략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수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온갖 경쟁에서 살아남은 성공한 조상들의 유전 전략이 집약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결국 이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하는 프로그래머라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들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리처드 도킨스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기계라는 생각이죠.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체의 몸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저 유전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그릇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정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단순하게 짝이 없던 그릇이 어떻게 지금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존재로 진화하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5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유전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정보 덩어리일 뿐인데 대체 어떻게 세상과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유전자는 말이죠. 일종의 탈 것을 만든 겁니다. 바로 생존 기계라고 불리는 우리 몸을요. 처음에는 그냥 외부 공격을 막아주는 단순한 벽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점점 진화하면서 복잡한 장기, 뼈, 근육을 갖춘 아주 능동적인 운반체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먹이를 찾든 위험을 피하든 일단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 역사상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뭐랄까 이 생존기기에 달린 강력한 엔진 같은 거였어요. 이 엔진 덕분에 유전자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원을 향해 돌진하고 위험으로부터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식물에서 동물로의 위대한 도약이었죠. 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강력한 기계를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조종하냐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게 바로 뇌라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뉴런인데요. 이 뉴런이 하는 역할을 가만 보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부품인 셈이죠. 이게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컴퓨터는 사람이 특정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 이 생존 기계는 바로 유전자가 프로그래밍 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생존을 위해서요. 정해진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가진 진짜 필살기는 바로 이 시뮬레이션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굳이 위험하게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미리 여러 가지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제 개별 생존 기계는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이 잘난 기계들끼리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진화하게 됩니다. 새가 지적이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것부터 꿀벌이 춤으로 꿀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생존 기계가 다른 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방식도 다양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생존을 위한 도구라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찜찜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모든 신호들이 항상 진실만을 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 동물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가 과연 항상 정직하고 진실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자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오죠.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혹시 들켰을 때의 손해보다 크기만 하다면 속임수는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자연계에는 이런 속임수가 정말 흔하죠. 이 포토리스 반딧불이 사례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다른 종의 암컷이 보내는 구애 신호를 똑같이 흉내내서 순진한 수컷을 유인한 다음에 그대로 잡아먹어버리죠. 이 모든 게 결국 자기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심지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소중한 의식마저도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면
대체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 이어서 동물들의 공격성 뒤에 숨겨진 놀라운 안정성의 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기적 기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연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렇게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들이 서로 힘을 겨루긴 하는데 왜 상대의 약한 옆구리를 찔러서 끝장내지 않을까요? 새들은 또 어떻고요? 그냥 목청껏 소리만 지르면서 영역 다툼을 하잖아요. 왜 상대를 죽일 때까지 전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는 걸까요? 이게 뭐 종족 보존을 위한 숭고하고 고귀한 본능,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차갑고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동물의 싸움 대부분은요, 목숨을 건 결투라기보다는 마치 교칙이 있는 스포츠 경기처럼 의식에 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서로 으르렁대면서 힘을 재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큰 부상을 입기 전에 그냥 순순히 물러납니다. 쓸데없이 힘 빼고 다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기가 막힌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생물학자 존 메이너드 스미스가 제안한 게임 이론인데요. 매와 비둘기라는 아주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이 게임에는 딱 두 종류의 선수만 있습니다. 먼저 매파는요, 완전 저돌적인 싸움꾼이에요. 상대가 누구든 일단 맹렬하게 싸우고 봅니다.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다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죠. 반면에 비둘기파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점잖게 위협만 좀 하다가 진짜 싸움은 피하고 상대가 공격하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이 점수가 뭐냐면 결국 유전자의 성공, 그러니까 내 자손을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 하는 생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싸워서 이기면 플러스 50점, 지면 0점. 근데 싸우다 크게 다치면 생존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아주 큰 벌점을 받고요. 결론도 없이 시간만 끄는 것도 에너지 낭비니까 마이너스 10점을 주겠습니다. 이 점수표를 보면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매가 싸울 의지가 없는 비둘기를 만나면 그냥 손쉽게 이기니까 플러스 50점, 최고의 점수를 얻죠. 반대로 매와 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완전 재앙입니다.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반반이니까 승리 점수 플러스 50점과 부상 점수 마이너스 100점을 더해서 평균을 내보면 와, 마이너스 25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죠. 비둘기끼리는 서로 다치게 하지는 않고 시간만 끌다가 한쪽이 포기하니까 평균적으로 플러스 15점을 얻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비둘기 세상이 과연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격적인 싸움꾼인 매의 세상이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어떤 전략이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될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줄여서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한 집단의 대다수가 이 전략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전략을 가진 소위 돌연변이가 나타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궁극의 안정 전략을 말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순수하게 비둘기만 사는 평화로운 사회는요, ES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싸움꾼, 매파, 돌연변이가 딱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냥 완전 비패죠. 싸우지도 않고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파만 사는 세상은요?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 다들 평균 점수가 마이너스 25점인데 싸움을 피하는 비둘기파가 나타나면 혼자 조용히 0점이라도 받으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남겠죠. 결국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회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안정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둘이 특정 비율로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 게임의 점수 체계로 계산을 해보면 매파가 약 42%, 그러니까 12분의 5를 차지하고 비둘기파가 약 58%, 12분의 7을 차지하는 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 즉 ESS에 도달합니다. 이 비율이 딱 맞춰지면 매파로 사는 것의 기대값이랑 비둘기파로 사는 것의 기대값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해지지 않는
기가 막힌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실제 자연이 이렇게 매 아니면 비둘기 딱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동물들은 훨씬 더 정교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전략들이 있죠. 보복자는 네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널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처음엔 비둘기처럼 굴다가 공격을 받으면 매처럼 강력하게 응징하는 거죠. 불량배는 말 그대로 불량배예요. 약해 보이는 상대만 골라 공격하다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반격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 아주 얍삽한 전략입니다. 시험 보복자는 기본적으로 보복자인데 가끔씩 상대를 떠보려고 슬쩍 공격을 시도해보는 전략이고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보복자 같은 조건부 전략이 단순한 매파나 비둘기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ES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복자들끼리 있으면 서로 안 건드리니까 평화롭고 외부에서 매파가 쳐들어오면 가차없이 응징해버리니까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전략 게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의 진짜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동물이 싸움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건 종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희생 정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 개체를 조종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자신의 복제본을 최대한 많이 퍼뜨리기 위해 찾아낸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생존 방식, 즉 ESS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체라는 건 유전자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일종의 생존 기계인 셈입니다. 우리가 보는 동물의 모든 행동, 공격, 협력, 심지어 이타적인 희생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신의 복제본을 하나라도 더 퍼뜨리려는 유전자의 냉정한 계산이라는 뜻이죠. 이 유전자의 관점은 결국 우리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협력, 도덕, 이타심 같은 가치들 뒤에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영원히 살아남게 하려는 유전자의 또 다른 정교한 안정 전략, 즉 ESS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동의 근원을 파헤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유전자는 이기적일까요? 아니면 이타적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왜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동료를 돕는 걸까요? 바로 이 이타주의의 역설이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1벌은 적을 한 번 쏘고 나면 바로 죽어버리고요. 어떤 새들은 포식자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경고음을 내서 동료들을 구하지만 결국 자기는 포식자에게 위치를 들키고 말죠. 이런 자기 희생적인 행동들, 적자생존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관점이죠. 자, 지금부터 주인공을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물 몸속에 있는 유전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유전자가 못된 마음을 먹었다, 뭐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유전자의 유일한 목표, 그러니까 자기 복사본을 다음 세대에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는 그 맹목적인 욕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체 뭘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사실 유전자가 자기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대체 어떻게 다른 놈 속에 있는 자기 복사본을 알아보고 도와준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혈연 관계죠. 가로 혈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돕는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기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니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이타적인 행동 뒤에 아주 차가운 확률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자기도 모르게 철저하게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계산의 핵심, 바로 근연도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특정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2분의 1, 형제자매도 평균 2분의 1이죠. 여기서 관계가 한 단계씩 멀어질수록 이 확률은 딱 절반씩 줄어들어요. 삼촌이나 이모는 4분의 1, 사촌지간은 8분의 1이 되는 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계산법이 한눈에 들어오죠. 유전자 입장에서 이타적인 행동이 남는 장사가 되려면 친척이 얻는 이득이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근연도가 2분의 1인 내 형제를 구하려면요. 그 형제가 얻는 이득이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최소 2배는 커야 합니다. 근연도가 8분의 1인 사촌을 위해서는요. 무려 8배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생물학자 홀데인이 이 복잡한 계산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정리했죠. 나는 2명의 형제 또는 8명의 사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어때요? 정확히 유전적인 계산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죠. 와, 정말 칼같이 논리적인 계산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도우려는 저 친척이 정말로 내 유전자를 가졌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부모-자식 관계를 보면 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자기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내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어머니만큼의 100%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늘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네요. 어머니의 확신도는 100%인 반면에 아버지의 확신도는 그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왜 보통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또 왜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손주에게 더 애정을 쏟는 경향이 있는지, 그 설명의 실마리를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싹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행동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가장 이타적인 행동의 이면에 사실은 자기 복사본을 퍼뜨리려는 유전자의 아주 냉정하고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통찰인 거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이타주의는 사실 유전자의 이기적인 복제 전략일 수 있다. 둘째, 유전자는 개체를 자신을 퍼뜨리기 위한 생존 기계로 사용한다. 셋째, 혈연 선택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까운 친척을 돕도록 우리를 조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산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전자에 깊숙이 프로그래밍된 본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 우정, 희생 같은 복잡하고 고귀해 보이는 감정들까지도 정말 이 차가운 유전자의 계산만으로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과연 어디까지 유전자에 의해 설계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동물들의 가족 계획. 겉으로 보기엔 되게 이타적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이기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물들이 막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는 걸 막으려고 스스로 자손의 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이야기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먼저 동물이 우리 종 전체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는 생각이죠. 바로 집단 선택설이라는 건데 이거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 이론은요, 동물들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그것도 아주 이타적으로 출생률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마치 와, 우리 종족이 너무 많아지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 번식을 참는 그런 이타주의자라는 거죠. 이 이론을 처음 주장했던 윈 에드워즈라는 학자는요, 바로 이런 동물들의 행동을 그 증거로 딱 제시했습니다. 뭐 텃세 부리는 거나 무리 안에서 서열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결국 소수의 힘센 개체들한테만 번식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걸 줘서
집단 전체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만약에 개체 수가 막 제멋대로 늘어나면 결국 다 같이 굶어 죽으니까 개체들이 스스로를 절제해야만 한다는 거죠. 와, 정말 종의 생존을 위한 고귀한 희생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우리를 위해 하면서 번식을 참고 있는데 딱 한 마리 아주 이기적인 녀석이 나타나서 나만 많이 낳아야지 하고 시스템을 속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이 그 결과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이타적인 집단은요, 오른쪽에 있는 저 분홍색 색처럼 혼자만 욕심부리는 이기적인 녀석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당연히 저 이기적인 녀석의 유전자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많이 퍼져나갈 테니까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게 자기 희생만 하는 전략은 이기주의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우리가 줄여서 ESS라고 부르는 게 될 수 없어요. 이 ESS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어떤 전략이 한 집단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이상한 돌연변이 전략이 나타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그런 무적의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단 선택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새의 둥지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었어요. 생물학자 데이비드 렉의 연구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렉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아니, 새들은 왜 더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해진 수의 알만 낳는 걸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기적인 계산법입니다. 단계별로 한번 보실까요? 자, 1단계, 어미새가 욕심을 부려서 알을 너무 많이 낳았어요. 하지만 2단계, 어미가 혼자서 구해올 수 있는 먹이는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단계, 새끼들은 전부 영양 부족으로 비실비실 하얗게집니다. 결국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차라리 알을 적게 낳아서 제대로 먹인 경우보다 성체까지 살아남는 새끼 수가 오히려 더 적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집단을 위한 희생으로 보이세요? 아니죠. 이건 철저하게 내 유전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남기 위한 냉정한 계산인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새들은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새끼 중에서 살아남는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알수를 낳는다는 거죠. 즉, 가족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냉정한 유전자 계산법을 놀랍게도 우리 인간 사회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딱 대입을 시켜봐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동물이 자기가 부양할 수 있는 만큼만 새끼를 낳잖아요. 그게 한계니까요. 그런데 복지국가라는 시스템은 국가가 아이 양육의 책임을 상당 부분 대신 져주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그 자연적인 한계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계산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왜 부자연스러운 시스템이냐면요. 개인이 자신의 부양 능력을 넘어서는 수의 아이를 낳더라도 집단, 즉 사회의 이타주의에 기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양육의 부담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자연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지국가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타적 시스템일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타성 때문에 이기적인 개체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어떠세요? 이타적인 동물 집단이 이기적인 개체 하나에게 착취당하는 그 모습과 정확히 똑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동물의 이타적인 가족계획, 사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신화에 가깝죠. 둘째, 이건 전부 유전자의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셋째, 그 목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손의 생존율을 최대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떤 외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기적 유전자의 논리가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들,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조차 사실은 우리 몸속의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자기 복제를 위해 벌이는 아주 정교한 계산의 결과일 뿐일까요? 이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족 관계,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냉정한 진실이죠. 바로 세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엔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쓰는지,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죠? 사랑과 헌신으로 똘똘 뭉친, 뭐랄까 완벽한 한 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유전자의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자, 도킨스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가 모든 자식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항상 최선일까요? 아니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특정 자식을 편애해서 자원을 몰아주는 게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이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부모 투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1972년에 로버트 트리버스라는 학자가 정의한 개념인데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모든 걸 투자로 보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거, 돌보는 데 쓰는 시간, 에너지는 물론이고 자식을 지키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 전부 다 투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투자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더 투자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자식한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바로 세대 간 전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미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이 내 유전자를 50%씩 가졌으니까 전체 자식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일종의 유전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100% 나 자신이에요. 내 형제 자매는 물론 가깝지만 유전적으로는 나와 딱 절반만 공유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 돌아갈 몫보다 2배는 더 받아야 내 유전자가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 이런 아주 이기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유전적인 이해관계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젖대기 과정이에요. 이게 그냥 아이가 커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는 계속 젖을 달라고 떼를 쓰죠. 근데 어미는 다음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제 슬슬 젖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언제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유전자는 아주 정교한 계산을 합니다. 지금 내가 젖을 더 먹어서 얻는 이익이 나중에 태어날 내 동생이 얻을 이익의 절반보다 클 때까지. 딱 그 지점까지 젖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반면에 어미도 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이제 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의 자식에게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 싶은 순간 투자를 딱 중단하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유전자에 각인된 아주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신체적으로 약자인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무기를 사용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심리전입니다. 부모의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전술을 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막 죽을 것처럼 크게 우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요.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나한테 더 주지 않으면 나 진짜 위험해질 거야 하는 식으로 공갈을 하기도 하죠. 심지어 다 큰 아이가 갑자기 애기처럼 행동하는 퇴행도 일종의 전략일 수 있고요. 가장 극단적인 건 바로 뻐꾸기 새끼 같은 경우죠. 아예 경쟁자인 다른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한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킨스는 둥지 속 새끼새의 울음소리를 아주 재밌는 예로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엄마 배고파요 하는 신호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모를 조종하기 위한 엄청난 공갈 협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한테 빨리 먹이 안 주면 나 더 크게 울어서 포식자들 다 불러 모을 거야. 그럼 우리 둥지 다 같이 위험해져. 하는 식의 아주 교활한 심리 무기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심리전과 자원 쟁탈전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는 걸까요? 자원을 통제하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끈질기게 요구하는 자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에는 절대적인 승자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전략에 대응하면서 끝없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더 정교한 속임수를 쓰면 부모는 그 속임수를 간파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럼 자식은 또 더 고단수의 전략을 개발하는 식이죠. 결국 이 갈등은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양쪽이 원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군비 경쟁의 양상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부모는 전체 유전자의 성공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려고 하고 자식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자원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부모는 자원을 통제하고 거짓말을 간파하려 하고 자식은 과장, 속임수, 공갈 같은 온갖 심리전으로 맞서는 거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제약 조건이 되는 아주 팽팽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 관계에 이렇게 냉정한 이기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편하고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위하는 이타심을 보이고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이기적인 본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어서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전쟁이죠. 바로 암수의 전쟁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가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 갈등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암수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다툼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요. 바로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기려는 거죠.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아니, 번식을 하려면 서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진화의 과정에서 암컷과 수컷의 이해관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충돌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모든 거대한 전쟁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암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바로 이 두 개의 생식 세포가 애초부터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왼쪽의 난자를 한번 보세요. 크고 움직이지도 않죠. 대신에 초기 생명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초기 투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정자는 어때요? 작고 오로지 스피드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죠. 영양분도 거의 없어요. 투자가 훨씬 적습니다. 바로 이 투자량의 비대칭성. 이게 바로 암수가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짜게 만드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겁니다. 자, 그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이미 해버린 암컷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소중한 투자를 날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 유전자를 가장 성공적으로 퍼뜨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깊어지겠죠. 이렇게 판돈이 크게 걸린 게임에서 암컷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뭘까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킨스가 가정의 행복 전략이라고 부른 건데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에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길고 까다로운 구애 기간을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랑 내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수컷을 골라내서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려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유전자 전략이죠. 이 전략을 쓰는 암컷은 수컷이 얼마나 성실한지, 육아를 도와줄 건지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대신에 딱 하나만 봅니다. 바로 유전자. 저 수컷이 가진 유전자가 얼마나 우월한가.
그래서 양육은 혼자 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최고의 유전자만큼은 확실하게 물려주겠다는 아주 대담한 전략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암컷의 패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건 둘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이렇게 까다로운 암컷의 선택에 맞서서 과연 수컷들은 어떤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수컷들은 이 까다로운 암컷들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재밌게도 수컷들 역시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길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성실한 수컷입니다. 이 수컷은 암컷의 가정의 행복 전략에 정면으로 부응해요. 긴 구획 기간? 문제없어. 둥지 짓기? 기꺼이 할게. 자신의 헌신과 충실함을 증명해서 신중한 암컷의 선택을 받고 안정적인 성공을 노리는 거죠. 그 정반대편에는 바람둥이 수컷이 있습니다. 이 수컷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많은 암컷과 짝짓기 하는 것. 일단 짝짓기가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양육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유전자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는 데만 집중하는 전략이죠. 자, 이제 판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성실한 척하는 바람둥이와 그걸 간파하려는 암컷. 이들 사이에는 이제 속이려는 자와 진실을 꿰뚫어보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 이른바 진화적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암컷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장치를 마련합니다. 바람둥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아주 긴 약혼 기간을 둬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게 만들죠. 또 먹이를 가져오게 해서 네가 과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느냐, 이걸 증명하게 만들고요. 튼튼한 둥지를 짓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요구하는 거죠. 이 진실과 거짓의 게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원리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핸디캡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작의 꼬리, 정말 아름답지만 생존에는 엄청나게 불리하잖아요. 무겁고 포식자 눈에 잘 띄고. 그런데 왜 이런 비효율적인 걸 과시할까요? 그게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엄청난 핸디컵을 달고도 이렇게 잘 살아남을 만큼 유전자가 뛰어나다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거죠. 이건 속일 수가 없는 증거예요. 암컷은 바로 이 정직한 신호를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전쟁을 거쳐왔는데 그럼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실한 쪽? 아니면 바람둥이 쪽? 놀랍게도 진화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내죠.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줄여서 ESS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떤 집단에서 대다수가 채택한 국민 전략 같은 거예요. 이 전략이 너무나도 안정적이어서 다른 어떤 소수 전략도 이 다수 전략을 이기고 판을 뒤엎을 수가 없는 상태, 깨지지 않는 균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암수의 전쟁에는 절대적인 승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집단 안에는 성실한 수컷과 바람둥이 수컷, 그리고 신중한 암컷과 좀 덜 신중한 암컷 같은 다양한 전력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서 공존하게 돼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암수의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화의 목표가 단 하나의 최고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한 전략들이 공존하는 균형, 그 자체가 최적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다양성 자체가 바로 해답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자연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보는 그토록 다채로운 행동 방식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이 끝나지 않는 게임 속에서 각자가 찾아낸 저마다의 안정적인 해법은 아닐까요? 이어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서로 돕는 협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존재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작품, 협력의 탄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유전자가 자기 복제에만 관심이 있다면 왜 어미새는 포식자 앞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새끼를 지키고 일벌은 침 한 번 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할까요? 이기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진화 생물학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이타주의의 역설입니다. 이 커다란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요. 바로 혈연 선택 이론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돕는 건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또 다른 나를 돕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을 위한 희생은 사실 손해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래요.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아주 교묘하고 이기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이 이론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개미나 벌 같은 사회성 곤충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벌들, 걔네들은 평생 자기 새끼들 낳지 않아요. 오로지 여왕과 자기 자매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이타주의가 또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들의 아주 독특한 유전 시스템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4분의 3. 이게 뭐냐면요. 벌이나 개미는 유전 방식이 좀 특이해서 자매들끼리 유전자를 무려 75%나 공유합니다. 우리 인간 자매가 유전자를 50% 공유하는 거랑 비교하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바로 이겁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새끼를 낳으면 내 유전자의 50%가 전달되죠. 근데 여왕이 낳는 내 자매를 돌보면 나와 유전자를 75%나 공유하는 개체가 태어나는 걸 돕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자매를 돌보는 거죠. 정말 소름 돋도록 이기적인 계산법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돕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혈연 선택. 그런데 세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끼리도 서로 돕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혈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협력. 그건 일종의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다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바로 이 아주 단순한 원리죠. 이 문장이 참 재밌죠?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위에 올라탈 테니. 이게 상호 이타주의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해주면 나중에 너도 나한테 무언가로 보답할 거라는 기대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착해서 베푸는 친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미래에 덮은 이익에 투자하는 거죠.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똑똑히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답을 기대하는 거죠. 동물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서로 털 골라주는 원숭이나 새들. 혼자서는 절대 손이 닿지 않는 등에 붙은 진드기를 동료가 떼어주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완벽한 윈윈 전략이에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시스템에는 항상 달콤한 유혹이 따릅니다. 도움은 받고 갚지는 않는 먹쥐. 바로 무임승차의 유혹이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이런 협력과 배신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게임 이론이 아주 유용한데요. 자, 가상의 게임을 한번 상상해보죠. 여기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만나는 모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봉 전략. 둘째는 도움은 낼름 받으면서 절대로 갚지는 않는 사기꾼 전략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아주 냉혹합니다. 모두가 착한 봉들만 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사기꾼이 딱 한 명만 나타나도 그 집단은 그냥 끝장입니다. 사기꾼은 남은 비용도 안 들이고 이득만 보니까 순식간에 번성할 거고 결국 그 사회는 사기꾼 천지가 되고 말겠죠. 순진한 선의만으로는 협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진화가 찾아낸 아주 멋진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원한자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착합니다. 처음엔 누구는 일단 도와줘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단 한 번이라도 배신을 한다? 그럼 그걸 영원히 기억하고 다시는 그 상대를 돕지 않는 거죠. 두 번은 없다. 이겁니다. 이 원한자들만 모여있는 사회에서는 사기꾼이 발붙이기가 아주 힘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속여서 이득을 볼지 몰라도 금방 저놈은 사기꾼이다 라고 낙인이 찍히거든요. 그럼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겠죠.
결국 이 전략은 사기꾼을 효과적으로 골라내서 배제시키고 협력하는 사람들끼리만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곤충 얘기도 하고 게임 이론 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우리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에게 느끼는 특별한 애정, 이게 혈연 선택이랑 뜻같죠. 비즈니스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상호 이타주의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나 배신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이게 원한자 전략이잖아요. 평판에 관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게 우리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랑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지 않나요?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귀하다고 믿는 도덕, 협력, 심지어 사랑이나 우정 같은 감정들까지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적인 계산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전략에 불과한 걸까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유전자가 생명의 진화를 이끌었다면 인간의 문화는 대체 어떻게 진화해온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화의 복제자, 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자신의 정보를 DNA, 즉 유전자에 담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사상이나 예술, 기술 같은 이 문화에도 과연 유전자처럼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뜨리는 그런 기본 단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선 문화에도 복제자가 있는지 그 흔적부터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밈의 정체를 파헤쳐볼 겁니다. 다음으로 밈이 유전자랑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밈이 살아남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엔 우리는 과연 밈의 숙주일 뿐인가? 라는 좀 도발적인 질문까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화적 진화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좀 뜻밖이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안장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들의 노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노래가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새는 아비새의 노래를 듣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 모방하는 과정에서 가끔 실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주가 더해지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새로운 노래가 만약 다른 새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럼 그 노래는 모방을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새로운 유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진화의 모습인 거죠. 어때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는 과정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화적 유전자에 붙여진 이름, 바로 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보는 재밌는 이미지나 영상, 그런 짤방 같은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밈이라는 말은 리처드 도킨스가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밈메메에서 따온 건데요.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몸에서 몸으로 퍼져나가듯이 밈은 모방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전달되는 문화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멜로디, 특정 패션 스타일, 아니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 전부 다 밈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인용구가 밈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밈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뇌를 숙주로 이용하는 일종의 기생충과 같다는 관점이죠. 굉장히 도발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복제자, 밈은 원조 복제자인 유전자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두 복제자의 생존 전략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유전자는 세대를 거쳐야 하니까 전파 속도가 느린데 밈은 모방을 통해서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복제의 정확도는 유전자가 훨씬 높아요. 밈은 전달되면서 쉽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생존 전력입니다. 유전자가 자기를 운반하기 위해 신체라는 생존 기계를 쓴다면 밈은 우리의 뇌를 숙주로 삼아서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많은 밈들 중에서
어떤 건 살아남아서 문화의 일부가 되고 또 어떤 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성공하는 밈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자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똑같습니다. 바로 장수, 다산성, 그리고 복제의 정확성, 이 세 가지예요. 오랫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고, 장수, 쉽게 따라하고 퍼뜨릴 수 있고, 다산성, 또 그 과정에서 원래 모습이 잘 유지될수록 복제의 정확성, 그 밈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밈의 성공이 언제나 그 밈을 운반하는 우리, 즉 유전자의 이익과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이 둘 사이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독신주의라는 밈을 한번 볼까요? 자손을 남겨서 유전자를 퍼뜨려야 하는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독신주의는 정말 최악의 전략이죠. 스스로 유전자의 대를 끊어버리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특정 종교 밈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신 성직자는 결혼이나 육아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 즉 밈을 전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유전자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밈이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밈들은 보통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밈들끼리 팀을 이루죠. 이걸 밈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종교라는 거대한 밈 묶음 안에는 신, 사후세계, 죄 같은 개별 밈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밈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해주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존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생존 기계로 태어나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 수많은 밈들을 받아들이면서 말하자면 교화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유전자와 밈, 이 두 복제자를 동시에 섬기는 아주 독특한 존재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도 갖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의식적인 성견지명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유전자나 밈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밈이 우리에게 해로운지, 어떤 밈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심지어는 거부할 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생각,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 그리고 당신의 모든 행동들, 그게 과연 순수하게 당신 자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유전자가 속삭이는 본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뇌에 자리 잡은 어떤 밈의 명령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일어서 착한 사람은 손해본다. 결국 이기는 건 못된 놈이다.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는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을 찾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성공하려면 좀 이기적이어야 하고 가끔은 남을 좀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그게 진실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면요. 게임 이론에서 아주 유명한 생각 실험 하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배신이 과연 최선일까요? 죄수의 딜레마, 이게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둘 모두에게 최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각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말이죠. 자,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봐 볼까요? 여러분이 공범이랑 같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딱 걸렸어요. 경찰은 여러분을 서로 다른 취조실에 가둬놓고 절대 말을 맞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네 동료에 대해 불면 너는 형량을 줄여줄게. 자, 여기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동료와의 의리를 지키면서 입을 닫고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살겠다고 동료를 팔아넘기는
배신을 할 것인가?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내 동료가 입을 꾹 닫고 의리를 지킨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배신하는 거죠. 그럼 나만 쏙 빠져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동료가 날 배신할 것 같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배신해야 합니다. 왜냐? 같이 배신하면 둘 다 징역은 살지만 나 혼자 바보같이 의리 지키다가 독박 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하든 간에 나한테는 배신이 무조건 유리한 선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딜레마의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나도 내 동료도 각자 머리를 굴려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 즉 배신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둘 다 굳게 입 다물고 협력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 근데요. 인생의 단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만약 이 게임을 단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상대랑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과연 이 배신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정치학자가 진짜 재밌는 대회를 하나 열었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한테 자,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붙어봅시다 하고 판을 벌인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들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상대를 속이는 교활한 프로그램들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승을 차지한 건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tit for tat. 우리말로 하자면 받은 대로 갚아주기 전략,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팁포텟 전력은요, 원칙이 딱 4가지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착하게 시작해요. 절대 먼저 배신 때리는 법이 없어요. 둘째, 하지만 보복은 확실합니다. 상대가 날 배신했다? 그럼 바로 다음 판에 똑같이 갚아줘요. 호구가 아니라는 거죠. 셋째, 용서할 줄 알아요.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협력하면 그럼 나도 뒤끝 없이 바로 용서하고 다시 협력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규칙이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서 상대방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하고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요. 아주 투명하죠. 자, 그런데 이 티포텟이라는 전략이 그냥 컴퓨터 게임에서만 이기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 이 원리가 놀랍게도 생명체가 살아남는 방식, 즉 진화의 핵심 원리와도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는 이걸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줄여서 ESS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떤 집단에서 일단 대세가 된 필승 생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 전략을 쓰고 있으면 어설픈 배신자나 돌연변이 전략이 끼어들어서 판을 흔들 수가 없는 아주 굳건하고 안정적인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엑사로드 토너먼트의 점수표를 볼까요? 둘이 같이 협력하면 사이좋게 3점씩. 나 혼자 싹 배신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무려 5점, 최고의 점수죠. 반대로 나 혼자 협력했는데 상대가 배신하면 빵점, 완전 최악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 판만 할 거면 무조건 배신하는 게 이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치고 빠지는 배신자가 점수를 확 벌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상습 배신자구나 하는 소문, 즉 평판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랑 같이 뭘 하려고 하겠어요? 결국 배신자는 고립되고 꾸준히 신뢰를 쌓고 협력했던 착한 전략들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으면서 살아남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협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우리 현실 세계의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배경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터 중 한 곳입니다.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 끔찍한 참호 속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전선의 병사들이 서로 암묵적인 룰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자 전략이었죠. 내용은 간단해요. 저쪽에서 우리한테 총 안 쏘면 우리도 안 쏜다. 근데 저쪽에서 한 발이라도 쏘면 우리도 가만 안 있는다. 딱 티포텟 전략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 암묵적인 협력이 역설적이게도 적군과 아군 모두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여줬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바로 협력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어야 하는 파이 싸움이라고요.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넌제로섬 게임일 수 있다는 걸요. 서로 죽어라 싸우는 대신 협력하면 둘 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착하게 행동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요. 절대 순진하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 상대, 더 나아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 게임처럼 보이시나요? 그 관계가 딱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과의 일회성 게임인가요? 아니면 나의 평판, 나의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반복 게임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를 아는 것, 아마 거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어서 생명 현상,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거대한 힘, 바로 유전자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 행동을 조종하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온 아주 혁명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과연 생명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계의 정말 기이한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기생충이 숙주를 감염시켜서 말 그대로 자멸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걸 과연 누구의 행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숙주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의지일까요? 이게 그냥 자연의 신비? 뭐 이런 걸로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향력과 통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유전자의 긴 팔, 다시 말해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 답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통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유전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특성들 있죠. 이걸 바로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전자를 우리 눈 색깔이나 키 같은 걸 결정하는 우리 몸이라는 집의 설계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아주 익숙한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유전자의 힘이 그 설계도의 영향력이 우리 몸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도킨스가 정말 획기적인 개념을 딱 하고 던집니다. 유전자의 표현형적 효과, 그러니까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들이 단순히 몸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벽을 뚫고 바깥 세상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도킨스는 이렇게 유전자의 힘이 외부로 뻗어나가는 걸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표현형이 그냥 내 몸 안에서만 작동하는 설계도 같은 거라면 이 확장된 표현형은 마치 원격 조종으로 몸 바깥 세상에 댐을 짓고 둥지를 짓는 그런 건축가 같은 개념인 거죠.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아니, 근데 대체 유전자의 힘이 어떻게 몸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유전자가 어떻게 단순한 건축가로 시작해서 심지어 다른 생명체를 조종하는 무시무시한 인형술사가 되는지 그 놀라운 사례들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벨입니다. 건축과 단계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날돌의 유충이에요.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모래알, 나뭇가지, 작은 돌멩이 같은 걸 모아서 자기를 보호할 집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날도레가 지은 집 있잖아요. 이 생명도 없는 물건이 사실은 날도레 유전자의 직접적인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의 디자인이나 튼튼함 같은 게 전부 다 그 유충의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볼까요? 다음 레벨은 공학자입니다. 바로 비버가 등장할 차례죠. 여러분,
비버의 유전자는 그냥 비버의 목만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댐을 만들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 댐이 강을 막아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잖아요. 그건 주변 환경을, 아니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거대한 호수 자체가 바로 비버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겁니다. 자, 이제 유전자의 팔이 다른 생명체의 몸속으로까지 직접 뻗어나가는 더 소름 돋는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기묘한 수수께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레벨 3, 인형술사. 한 생물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을 말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확장된 표현형의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무서운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생충의 유전자가 달팽이 같은 숙주의 몸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는 숙주의 행동이나 심지어 몸 색깔까지 바꿔버립니다. 왜냐고요? 새 눈에 더 잘 띄어서 잡아먹히게 만들려고요. 결국 숙주를 희생시켜서 자기 자손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팽이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은 달팽이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상 그 몸 안에 들어있는 기생충 유전자의 표현형이라는 겁니다. 도킨스는 이게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서 그 숙주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키우게 만드는 것과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봤어요. 뻐꾸기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 숙주새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명을 보는 관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생물이란 게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생존 기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생각, 유전자가 몸 밖으로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이 모든 확장된 효과들, 그러니까 댐을 짓든 다른 생물을 조종하든 전부 다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복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물은 유전자를 위한 생존 기계가 맞아요. 하지만 그 기계의 영향력이 자기 몸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전자는 오로지 자기 복제를 위해서라면 그게 몸 밖의 세상이든 다른 생물의 몸이든 가리지 않고 자기의 팔을 뻗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개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도대체 한 생물은 어디서 끝나고 다른 생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유전자의 이 긴 팔은 말이죠. 결국 나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자아의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흐릿하고 어쩌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요?